오늘은 시조 3편. 각각의 개별 작품을 보기 전에 우선 시조라는 갈래적 특성부터 보고 갑시다. 자, 우선 시조는 언제 등장했냐면 고려 말 때예요. 언제까지? 무려 현재까지. 그 미래인 교과서 쓰는 친구들은 뒤에 가서 학습 활동을 보면은 애기매꽃이라는 현대 시조가 등장할 겁니다. 우리 내신 대비하려면 현대 시조랑 지금 옛날 시조랑 비교를 해보면서 형식상으로 어떤 것이 유지되어서 공통되고 또 어떤 것이 달라져서 차이점이 생기는지 그거 비교해서 잘 알아둬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 살펴보자면 이 시조는 정형시에 해당하는데요. 정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많은 현대시들은 다 자유시예요. 형태가 없어. 자유로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 우리 시조의 형태 하면은 아주 익숙한 거 있죠?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면서 자, 3장은 뭐예요? 세 줄이야, 세 줄. 그래서 첫째 줄은 초장, 둘째 줄은 중장, 셋째 줄은 종장 이렇게 해서 초, 중, 종장으로 3장으로 이루어지고 구는 6개. 그 다음에 글자 수를 다 세어보면은 45자 왔다 갔다 한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당연히 서정갈래죠. 다음 종류를 살펴보면은 우리 지금 보는 애들을 다 평시조 혹은 단시조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를 가진 애들을 평시조, 단시조라고 하고요. 이런 평시조들을 같은 제목과 같은 주제 아래에 여러 개 묶어서 배치한 애들을 뭐라고 한다? 연시조라고 한다. 자, 이거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면 보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설시조. 자, 얘는 되게 길다란 애야. 3장으로는 이루어져 있는데 이 3장이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거의 막 5줄, 6줄까지도 이어지는 애들인데 얘는 왜 이렇게 기냐면 조선 후기 때 평민들까지도 이제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시조를. 그래서 평민들이 지은 시조들을 이제 사설시조라고 하는데 이 평민들은 솔직히 잘 배우지 못했죠. 그쵸? 배우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해진 틀 안에 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길게 그냥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평민이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진솔한 삶의 모습, 뭐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솔직하게 드러냈고요.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요거는 다음에 이제 사설 시조가 나오면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종류는 요랬고 이제 시조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기 때문에 하나씩 개별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조는요. 우탁이라는 작가의 시인데 요런 애들을 탈로가라고 합니다. 자, 탄자는요. 한탄한다. 뭘 한탄하냐? 로를 한탄해. 로는 늙을 로자입니다. 그러면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볼게요. 춘산의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다 그랬어. 자, 춘산이라고 하면은 봄산이자 봄산. 자, 봄은 어때? 봄산은 푸른색이야. 자, 그러면은 이 늙음을 한탄하는 시에서 봄산, 푸르른 봄산은 뭘 상징할까요? 젊음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에 눈 녹인 바람. 자, 눈이 나왔는데 눈은 색깔로 따지면 흰색이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푸른색과 흰색의 뚜렷한 색채 대비가 드러나죠. 그쵸? 자, 색채 대비 특징으로 하나 알아두고 춘산의 눈 녹인 바람이 건듯 문득 불고 간데 없다, 사라졌다. 자, 자연을 보니까 이 봄산이, 봄이 와가지고 이제 눈이 다 녹았어, 그치? 그래서 그 바람이 사라졌다. 그 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이거야. 그 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불리고자. 자, 뭐뭐 하고자 라고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잖아. 그러면은 잠깐 빌려다가 그 바람을 불게 하고 싶다. 어디에 불게 하고 싶어?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 왜? 자, 이 춘산에 부는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해요? 산 위에 쌓였던 하얀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니까 내 머리 위에도 불게 하고 싶어. 왜? 내 머리에 뭔가 하얀 게 있나 봐. 뭐죠? 늙은 사람한테는 머리 위에 하얀 게 흰머리잖아, 그치? 그래서 귀 밑에 해묵은 설이 그랬어. 자, 해묵은이라는 것은 오래된 설이죠. 오래된
설이라고 하면 색깔로 따져보세요. 여기도 역시 흰색이다. 여기에도 아까처럼 이 색채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네요. 자, 그러면 이 색채 대비는 뭐랑 대비가 돼? 푸른색과 흰색의 뚜렷한 대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귀 밑에 있는 해묵은 서리 뭐야? 백발이네, 백발. 흰머리를 이 봄산에 녹은 이 눈처럼 녹게 하고 싶다. 자, 녹여볼까 하노라. 즉, 다시 젊어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탈로가라는 그 이름이 다 이해가 가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진짜 늙음을 완전 진지하게 막 한탄하고 있어? 그것도 아니야, 그치?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조의 특징은요, 우선 낙천적이에요. 늙었다고 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을 달관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달관이란 뭐냐면 해탈했다. 한 계단 올라가서 굉장히 성장했다 이거거든요. 되게 여유 있고요. 얽매이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영탄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제는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늙음에 대해서 한탄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진지한 게 아니라 되게 여유롭고 낙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시조는 성산문의 시조인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둬야 되겠죠. 성산문은 우선 단종과 세조의 스토리 알아둬야 되는데 우선 세조가 이제 수양대군이었죠. 세조가 삼촌이에요. 단종이 조카예요. 자, 세조가 단종의 직위를 빼앗고자 난을 일으켰죠. 그 과정에서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목숨을 잃은 6명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산문이에요. 그러면 이 성산문은 무엇의 대명사? 지조와 절개, 그쵸? 자신이 모시는 임금에게 목숨을 바치는 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시조에서도 나는 이만큼 지조와 절개가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많이 나오겠죠. 자,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왼쪽 편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수양산이라든지 이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채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보면은 고사를 인용한 것들이 자주 나와요. 고사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주로 중국 고사예요. 여기선 어떤 고사를 인용했냐면 배기와 숙제의 이야기입니다. 자, 얘네들을 줄여서 이랑 제라고 해서 이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배기와 숙제도 또한 무엇의 대명사냐면 지조와 절개입니다. 배기 숙제 앞으로 나오면 지조 절개라고 알아두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새로 즉위를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왕은 모실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왕의 땅에 나는 모든 것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산에 들어가서 그 산이 어디냐면은 수양산입니다. 수양산에 들어가서 우리는 고사리만 캐먹고 살 거야. 자,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 채미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린 수양산에 들어가서 채미하고 살 거야 라고 하다가 고사리만 먹다가 죽어버렸다는 그런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어떤 한 형제,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고사를 차용했다.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겠네요. 그쵸? 자, 요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수양산을 바라보며 그랬어. 자, 근데 수양산이라는 것의 의미가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 수양산은요. 여기 나왔던 이 배기와 숙제가 살았던 이 중국의 수양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양산은 뭐냐면 우연히도 아까 전 오른쪽에 세조의 이름이 수양대군이었어. 그래서 이름이 우연히 일치하네. 그래서 이때는 수양대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했을 때 이 수양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쵸? 중의성을 띠는 시조가 사용됐구나. 자, 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하나노라 그랬어. 하나노라, 한탄하노라, 탓하노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특이하지. 보통 이 배기 숙제는 존경의 대상이야.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니까. 그런데 한탄한다, 그치? 자, 여기 어떻게 선택지에 자주 나오냐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되게 무너뜨리죠. 그래서 선택지에서는요. 일반적 상식을 뒤집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뭐라고 탓하는지 한번 볼게요. 줄여 죽을 찐들, 굶어 죽을 찐들 이거예요. 너희가 굶어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까 그랬거든요. 자, 일단 채미라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고사리를 캐먹는 것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고사리를 캐먹는다라는 뜻이 하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고사리를 캐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산으로 들어간 게 우리는 새로운 이 주나라 무왕의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천하는 이 천지는 왕의 것이잖아. 그러면 그 수양산도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주나라 무왕의 산이야. 그걸 왜 생각 못하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먹은 그 고사리도 사실은 무왕의 것을 취해서 먹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너희가 굶어 죽을진들 이 고사리를 캐먹는 거 그 왕의 것이라는 거를 생각 못하니?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쵸? 일단은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데 자 그러면 이 무왕의 것인 고사리를 먹는 이 채미라는 태도는 행동은 성산문의 입장에서 비추면 뭐겠어요? 자신이 싫어하는 임금의 것을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임금은 누구야? 세조잖아. 세조. 세조의 녹을 먹고 산다. 세조의 녹을 먹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세조의 녹을 먹음. 녹을 먹는다라는 것은 세조한테 월급 받으면서 산다는 거지. 세조 밑에서 일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을진들 세조의 녹을 먹으며 살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의문형으로 표현해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요거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서리법이 쓰였고요. 자, 세 번째. 비록 푸세의 것인들, 푸세라는 것은 소박한 것, 보잘것없는 음식을 얘기해요. 보잘것없는 음식일 것인들, 뉘따해 난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뉘따해, 누구 땅에 났더니라고 합니다. 누구 땅에 난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캐먹은 그 고사리, 그 수양산 자체가 무왕의 것이란 걸 까먹은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때 뉘는 자, 첫 번째 주나라 무왕을 뜻하겠구나. 자, 두 번째, 본인 성산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얘는 수양대군, 그쵸? 세조. 자, 그러니까 세조의 것이니까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즉, 세조 밑에서 일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했잖아. 그치? 배기숙제 너네들은 그렇게 했네. 그래서 이 배기숙제를 비판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표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태도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다가 우선 이 사람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때문에 절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고요. 수양대군도 비판하고 백이숙제도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적이다. 그 다음에 풍자적이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 상식을 뒤집어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배기숙제의 고사까지 차용, 인용을 했어요. 이런 것들 다 사용한 이유들은 뭐죠? 일반적 상식을 뒤집어 표현하고 고사를 차용, 인용했다. 전부 다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 정리하고 갈게요. 다시 왼편으로 와서 주제. 지조와 절개지 뭐. 굳은 지조와 절개, 목숨을 바친 지조와 절개, 절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시조는 홍랑의 시조입니다. 자, 홍랑은 기녀였어요. 기생이라고도 하죠. 자, 기생의 신분으로 누구랑 사랑했냐면 최경창이라는 어떤 양반과 사랑에 빠졌는데 굉장히 절절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경창이 죽고 나서 3년상을 다 치르고 이 사람의 부인의 3년상까지 본인이 다 치르고 여러 가지 공로를 쌓아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최씨 가문에게 인정을 받은
받았던 기녀예요. 그래서 이 최 씨 부부의 묘 밑에 이 홍랑의 기녀의 묘를 같이 써주는 그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을 만큼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경창이랑 헤어질 때 썼던 시인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절절하죠. 한번 볼게요.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그랬어요. 자, 우선 맷버들이라는 소재 별표 3개입니다. 자, 이 소재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맷버들 버드나무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선 헤어지면서 보내노라 님의 손대 그랬어. 님의 손대 님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맷버들을 가래 꺾어 가려 꺾어서 아무거나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성스레 예쁜 것만 가려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라는 겁니다. 내가 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니까 대신 나를 대신해서 맷버들을 보낸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화자의 분신과도 같은 시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화자의 분신이자 그 다음에 이별하면서 준 거죠. 이별의 정표이자 난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의 상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맷버들을 보내노라 님에게 그랬어. 자, 님에게가 여기 맨 끝에 오면 안 되네. 중간에 껴 들어왔어야 됐는데 제일 뒤로 빠졌어요. 그쵸? 강조하고 싶어서 도치법이 쓰였구나. 그쵸? 자, 그 다음 자시는 창밖에 주무시는 그 창밖에 심거두고 보쇼셔 그랬어. 나 대신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잎 곧 나거든. 자, 밤비가 촉촉히 내려가지고 그 맷버들 버드나무 가지에 새잎이 곧 나거든. 자, 새잎도 별표. 얘도 어떤 거야? 맷버들이 화자의 분신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맷버들에서 자라난 새잎은 화자의 분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곧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셔서 자 날인가 나라는 화자가 드디어 등장했고요. 그 새잎이 나면은 나라고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끝나고 있죠. 자 얘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상당히 감상적이고 이별하기 때문에 슬프죠. 애상적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맷버들이라든지 새잎이라든지 이러한 자연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선택지에선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개로라는 말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하죠. 자연물을 다리로 해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다.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요. 이렇게 이별하는 시의 대부분의 주제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별의 정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한, 한이란 말이죠. 이별의 슬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